옹고집전. 옛날 옹당 마을에 심술궂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의 성은 옹, 이름은 고집이었지요. 옹고집은 어찌나 욕심쟁인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았어요. 남의 밭에 몰래 멧돼지를 풀어 농사를 망쳐놓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 논밭이 물에 잠기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옹고집에게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옹고집은 어머니가 먹는 밥도 아까워서 하루에 찬밥 한 덩이, 식은 죽 한 그릇만 드렸지요. 차가운 방에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덜덜 떨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를 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건만 이제 밥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 아이고 서러워라. 여든 넘게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오. 옹고집은 도리어 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옹고집은 또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면 때려서 내쫓기 일쑤였지요. 옹고집의 소문은 퍼지고 퍼져 이름 높은 스님 학대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학대사는 허름하게 차려입고 옹고집내로 향했지요. 주인 계시오. 저는 학대사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시주를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옹고집이 달려 나왔어요. 강쇠야, 먹새야, 뭐 하느냐? 이 땡중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옹고집은 하인들에게 학대사의 손발을 묶게 한 뒤 새 꼬챙이로 귀를 뚫고 볼기를 40대나 쳐서 내쫓았어요. 듣던 대로 고얀 놈이로구나. 내 꼭 버릇을 고쳐놓겠다. 학대사는 절로 돌아와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종이에 붉은 글씨를 써서 척 붙이니 인형이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뭐예요. 내가 가서 옹고집의 못된 심보를 고치도록 해라. 가짜 옹고집은 휘청휘청 옹고집내로 향했어요. 가짜 옹고집은 옹고집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어요. 강쇠야, 먹새야,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하인들은 가짜 옹고집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내 놈은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행태를 부리느냐? 가짜 옹고집도 지지 않고 맞섰지요.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배꼽 옆에 난 점이며 흰머리가 난 자리며 옷에 난 구멍까지 똑같았어요. 옹고집의 아내와 며느리도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지요. 두 옹고집은 투닥거리며 서로가 진짜라고 싸워댔어요. 마침내 둘은 사또를 찾아가 진짜를 가려달라고 했지요. 사또는 두 옹고집에게 가족과 살림살이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희 아비는 옹송이였고 옹고집이 더듬더듬 말하였어요. 가짜 옹고집은 막힘없이 잘잘 읊었지요. 저희의 아비는 엉성, 할아버지는 만성, 증조 할아버지는 맹성입니다. 저의 재산은
곡식이 2,100석이요. 말 6필에 돼지가 22마리. 허허, 내가 진짜 옹고집이로구나. 사또는 옹고집에게 곤장을 쳐서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옹고집은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옹고집은 거짓골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밥을 얻어 먹었지요.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면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로구나. 스님들을 때려서 내쫓고 어머니도 함부로 대했으니 옹고집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결국 벼랑 끝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 어머니, 저는 이제 갑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바로 그때였어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벼랑 위로 나타나 말했어요.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제 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죽기 전에 어머니와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뭐니 없겠습니다. 좋다.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거라. 노인은 옹고집에게 빨간 글씨가 적힌 종이를 주고는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에게 노인이 준 종이를 붙이자 다시 지푸라기 인형으로 변했어요. 그 뒤로 옹고집은 어머니를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끼니마다 정성껏 차려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스님에게는 후하게 시주를 했지요. 옹당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옹고집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지요. 어휴, 더워. 봄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목이 마르지 뭐예요? 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나무꾼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어요. 아,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장기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하, 별일도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장기가 사라진 다음 그 자리로 가보았어요. 아이,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네. 나무꾼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만지작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 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거기에 샘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이제야 살겠네. 나무꾼은 펑펑 솟은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얼른거린다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지 뭐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꺽 삼킨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 뱀을 삼킨 거야? 아이고, 이를 어찌해? 이제 나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왜 삼킨 거야? 아이고, 나 죽었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나? 아니,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지질이 없지.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무꾼은 비척비척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 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당최 뭘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아니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 둘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무꾼이 뱀을 삼켰다는 소문은 동네 방네 퍼지게 되었어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글쎄 말이야.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마침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럼 그때 그 장기의 꽁지 깃털은 어찌했습니까? 장기의 꽁지 깃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 놓았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어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물을 마셨다는 그 셈으로 함께 갑시다. 자, 어서 앞장서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그 말을 하다가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샘 근처에는 장기에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지요.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해요. 배에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쳐 밖으로 나옵니다. 어서 물을 마셔요. 어서!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에요. 물을 더 마셔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되보십시오. 억! 억! 그 틈에 노인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스며시 뛰었어요. 뱀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떠서 둥실둥실 흘러갔지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어요. 장기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만세! 난 이제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네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냈다는 것을요. 산삼과 이무기. 옛날에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가비, 을이, 동이라는 세 친구가 살았어요. 늘 셋이 함께 동무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높은 산꼭대기로 산삼을 찾아 다녔지요.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맑은 이슬을 먹고 하얀 뿌리를 뻗는데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새 친구는 새 집신 꼬아 신고 망태 메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셋이 산삼을 꼭 캐오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말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치고 아슬아슬한 폭포 아래를 지나 몇 날 며칠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한 명이 다치면 다른 두 명이 정답게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말이에요. 마침내 셋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 낭떠러지 저 아래 골짜기에 파란 산산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삼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호! 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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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치며 세 친구는 서로 얼싸안았지요. 세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세 친구는 서둘러 산삼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사방이 절벽이라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아하, 우리 이렇게 하자. 가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줄이 달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자. 위에서 두 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오는 거야. 을이 동이도 옳지, 옳지 하며 손뼉을 쳤어요. 세 친구는 칡 덩굴을 구해서 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새끼줄을 꼬고 억새풀을 섞어 커다란 칡바구니를 엮었지요. 근데 누가 내려가지? 을이와 동이는 무섭다고 도리질을 쳤지요. 내가 내려갈게. 가비는 선뜻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가비가 바구니를 타고 을이와 동이가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려주었지요. 바구니가 골짜기 아래로 흔들흔들 내려갔어요. 가비가 탄 바구니는 아무 탈 없이 산삼이 있는 곳에 닿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산삼을 그럭저럭 다 캤어요. 바구니 가득 산삼을 다 넣은 뒤 가비는 소리를 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당겨!
산삼을 바구니에 담았어. 을이 동이는 얼씨구나 어영차 줄을 당겼지요. 가비가 다시 소리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다시 내려. 그러나 바구니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지요. 어이, 을이야. 어이, 동이야. 욕심이 난 을이 동이가 산삼을 몽땅 망태에 챙기고 나서 가비야 죽건 말건 낭떠러지 아래에 두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낭떠러지 아래에서 가비는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어적어적 씹어먹고 힘을 내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지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울렁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늘을 번쩍이며 이무기 한 마리가 쓱 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는 용이 데려다 못 대고 산에 숨어 사는 커다란 구렁이래요. 가비는 벌벌 떨렸지만 이왕 죽을 몸 차라리 저 이무기에게 한 입에 먹혀버린 게 낫겠다 하고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무기를 쳐다보았어요. 아, 그런데 이 이무기가 잡아먹기는커녕 등에 타라는 듯 꼬리를 휘휘 내젓는 게 아니겠어요? 가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허리끈을 풀어 이무기의 꼬리에 자기 몸을 칭칭 감아 묶었지요. 그러자 이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꿈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지 뭐예요. 다 올라온 뒤에 가비가 허리끈을 풀자 이무기는 스르르 가버렸어요. 가비는 몇 번이고 이무기에게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지요. 가비는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앞서 도망쳤던 친구들이 큰 나무 밑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아니, 을이야, 동이야. 그런데 가비가 가까이 가보니 두 친구는 이미 죽어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욕심 많은 을이와 동이는 이무기의 뜨거운 입김에 쏘여 그만 죽고 말았던 거지요. 가비는 두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산삼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을이 집과 동이 집에도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착한 가비는 산삼을 팔아 늙도록 잘 살았대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가난한 어머니가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지요. 어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방아도 찢고 배도 짜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아이들만 집에 남아 있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는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온종일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지요. 그제야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부잣집에서 얻은 개떡을 한 광주리 이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지체만한 호랑이가 길을 턱 막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뭐냐? 개떡이다. 개떡 주면 안 잡아먹지. 옛다 개떡 하고 어머니는 냉큼 던져주었지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날름날름 잘도 먹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도망을 쳤지요. 어머니가 부랴부랴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어느새 와서 길을 턱 막는 거예요. 위에 둘둘 두른 게 뭐야? 저고리지? 저고리 주면 안 잡아먹지.
옛다 저고리 하고 어머니는 저고리를 홀렁 벗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래에 둘둘 두른 게 뭐야? 뭐긴 뭐야, 치마지. 치마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옛다 치마 하고 치마를 훌러덩 벗어주었지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어머니마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산길을 냅다 질러갔어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한테로 말이에요. 호랑이는 문 밖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어머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걸? 오다가 찬바람을 맞아서 목이 쉬어 그래. 문구멍으로 손을 내밀어봐. 자, 손이 왜 이렇게 깔깔하지? 우리 어머니 손은 보들보들한데. 배를 짜고 풀이 말라붙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아이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호랑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너무 환하구나 하더니 호롱불로 썩 다가갔어요. 호롱불을 끄려고 등을 바짝 구부리는데 무언가 치마 밑에서 털썩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글쎄 호랑이 꼴이지 뭐예요. 아이들은 도망가려고 호랑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똥 마려워. 거기다 넣어라. 구린내 나서 안 돼. 그럼 마루에다 넣어라. 나가다가 밟으면 어떻게 해? 그럼 마당에다 놓으라. 집이 더러워지게? 그러면 뒷간에 가서 넣어라. 응, 그럴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랑이는 아이들을 찾아 나섰어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물 속을 들여다봤는데 아이들이 그 속에 있지 뭐예요? 얘들아, 어서 나와라. 빨리 나와. 그래도 아이들이 안 나오겠지요. 욕을 조리로 건질까, 바가지로 건질까? 호랑이는 안달이 나서 궁덩이를 들썩들썩 흔들어 댔어요. 그 꼴이 우스워서 아이들은 그만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아이들이 나무 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앞집에서 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 그 말을 듣고 호랑이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요. 줄줄줄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아이들에게 또 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건너집에서 도끼를 얻어다가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지. 호랑이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성큼성큼 잘도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가서 앞발을 쭉 뻗으면 아이들이 잡힐 참이었어요. 아이들은 덜덜 떨면서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줄이 쓱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줄을 잡고 슬슬슬 위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호랑이도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번에도 하늘에서 줄이 쓱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랑이도 줄을 잡고 슬슬슬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었대요. 소단에 숨은 거인. 옛날 깊은 산골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돌아올 줄을 몰랐지요. 다음 날 아들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어요. 온종일 산을 뒤지고 이 골짝 저 골짝을 헤매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온데 간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하고도 여러 날이 흘렀어요. 하루는 아들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 아버지는 거인에게 잡혀갔단다. 네? 거인이라고요? 그렇단다. 아버지를 찾고 싶으면 벼룩 한 말과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거라. 아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 저물었어요. 어디 쉴 데가 없나 하고 둘러보니까 마침 저 건너 골짜기에서 불빛이 반짝이었어요. 아들은 그 불빛을 따라갔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깊고 깊은 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밤은 깊은데 잘 곳은 없고 별 수 있나요? 아무 방에나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자 생각했지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난데없이 쿵, 쿵 하며 발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쿵쿵 울리고 문짝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밖을 살짝 내다보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커다란 거인이 마당에 우뚝 서 있는데 어찌나 큰지 얼굴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아들은 너무나 놀라 눈이 등잔만해졌지요. 거인은 쿵쿵 대며 광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들도 살짝 거인 뒤를 따라갔지요. 거인은 광문을 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예, 예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목소리 가운데 아버지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이 거인이 바로 아버지를 잡아갔던 거지요. 아들은 가슴이 콩콩 뛰고 눈물이 찔끔 났어요.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거인은 문을 잠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벌러덩 눕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지요. 이때다. 아들은 방문 틈으로 벼룩 한 말을 풀어 놓았어요.
벼룩들이 팔딱팔딱 뛰어가 따끔따끔 거인을 물었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가려워. 거인은 툴툴대며 마루로 나와 누웠어요. 아들은 다시 빈대 한 마리를 풀었어요. 빈대들이 볼볼볼 기어가 따끔따끔 거인을 물었어요. 아, 따가워. 아이고, 가려워. 거인은 여기저기 몸을 긁어대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들은 재빨리 거인들을 쫓아가며 마늘 한 마를 풀었어요. 그러자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요. 바늘이 모두 발딱발딱 일어서더니 톡톡 거인을 향해 달려가서는 쿡쿡 거인을 찌르는 거였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아파. 거인은 풀쩍풀쩍 뛰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거인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숨을 곳을 찾았지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솥 앞에 서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커다란 거인이 슬슬슬 작아지고 작아지더니 생쥐만해지는 거예요. 생쥐만한 거인이 쪼르르 솥 안으로 들어가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말했지요. 휴, 이제 됐다. 여기까진 못 쫓아오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솥뚜껑을 닫고는 묵직한 돌을 올려놨어요. 그러고는 아궁에다가 불을 활활 피웠지요. 거인 살려! 거인 살려! 거인은 몇 번 고함을 지르더니 불에 다 죽었지요. 아들은 곧 광으로 달려갔어요. 광문을 활짝 열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지요. 사람들은 워! 소리치며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버지도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들은 거인을 물리치고 아버지를 구했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잘 살았대요. 김유신과 선녀. 옛날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훌륭한 장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김유신의 꿈은 씩씩한 화랑이 되어 갈라진 세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내 손으로 세 나라를 통일해야지. 그러려면 우선 힘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김유신은 훌륭한 화랑이 되기 위해 열심히 활쏘기와 말 달리기 등 무예를 익혔습니다. 마침내 김유신은 18세 때 화랑이 되었습니다. 화랑이 된 김유신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유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려면 먼저 그 나라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김유신도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고구려로 몰래 들어가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 함께 그곳의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김유신은 그와 함께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산골에서 자고 가야만 했습니다. 마침 낯선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사방에서는 무서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유신은 얼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이 깊은 산속에 웬 사람일까? 김유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아가씨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은 김유신을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이 과일을 좀 드세요. 아가씨들은 과일을 김유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아가씨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까지 참으로 고왔습니다. 김유신은 친절한 아가씨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알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유신이 고구려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가씨들은 김유신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유신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아가씨들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나뭇가지 사이로 아름다운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달빛 속에서 아가씨들을 보니 어느새 선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선녀들은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라를 지키는 여신입니다. 김유신은 다시 한번 선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고구려 첩자의 꿰매에 빠져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입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선녀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김유신은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선녀들과 헤어진 김유신은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부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으나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김유신은 부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깜빡 잊고 온 것이 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구려 사정을 잘 알려면 우선 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잊고 왔네. 그러니 함께 돌아갔다 다시 오세. 부하는 할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부하와 함께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유신은 부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것은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하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제서야 부하는 김유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바른 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예, 저는 고구려의 첩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명령을 받고 왔느냐? 화랑 김유신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왜 나를 데려가고자 하느냐? 그것은 당신이 장차 큰 인물이 되어 고구려를 해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하는 한숨을 내쉬고는 고구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옛날 우리 고구려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임금님이 쥐 한 마리를 상자에 넣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8마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엉터리 점쟁이라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엉터리 점쟁이는 죽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쟁이가 죽은 뒤 쥐의 배를 갈라보니 새끼 7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죽으면서 신라에서 다시 태어나 고구려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그 점쟁이가 죽어 김유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난 김유신은 그 부하의 목을 뱄습니다. 김유신은 목숨을 건져준 새 선녀에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김유신은 그 뒤 훌륭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딸랑 귀신 붙은 호랑이. 아득한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어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처럼 집을 지어 살기도 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감쪽같이 사람으로 둔갑해도 호랑이 꼬리만큼은 없앨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한 나그네가 보찜을 둘러매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깊은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깜깜해졌어요. 나그네는 어디 쉬어갈 집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지요. 그런데 저만큼서 깜빡깜빡 불빛이 가물거리는 거예요. 안에 주인 계십니까? 이 밤에 누시오. 주인 영감이 문을 삐까덕 열고 나오며 물었어요. 지나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영감은 나그네를 얼른 안으로 들였어요. 나그네는 주인 영감과 밤늦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까무룩 잠이 들었지요. 드르릉 드르릉 영감이 코고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나그네는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나그네는 영감이 누운 이불자락 밖으로 호랑이 꼬리가 비어져 나온 것을 보고 말았어요. 아뿔싸, 호랑이로구나. 나그네는 가만 보찜을 끌러 헝겊에 싸둔 방울을 소리나지 않게 꺼냈어요. 나그네는 방울을 호랑이 꼬리에 몰래 매달았어요. 이러면 호랑이가 멀리서 쫓아와도 알 수 있겠지. 나그네는 호랑이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서는 죽을 둥 살둥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푹 잘 자고 일어난 호랑이는 배가 고팠어요. 나그네를 잡아먹어야지 하고 옆자리를 보는데 나그네가 없지 뭐예요? 아이코 이놈이 달아났구나. 빨리 뒤쫓아가서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딸랑 꼬리에서 느닷없이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깜짝 놀라 뛰어오르는데 다시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딸랑딸랑. 호랑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내 꼬리에 딸랑 귀신이 붙었나 보다. 호랑이는 딸랑 귀신을 떼어내려고 허둥지둥 앞뒤도 안 돌아보고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딸랑딸랑딸랑. 호랑이는 이리저리 날뛰면서 달렸어요. 하지만 달릴수록 방울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졌지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귀신님, 내 꼬리에 좀 떨어지세요. 제발. 덤불숲을 지나다가 마침내 방울이 덤불에 걸려 퉁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워낙 놀란 호랑이는 딸랑 귀신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하려고 고개 넘어 멀리 달리고 또 달렸대요. 아마 그 호랑이는 아직도 달리고 있을 거예요. 3가지 유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나. 모두 너희에게 줄 테니 잘 쓰도록 해라. 그러면서 첫째에게는 지팡이를 주고 둘째에게는 괴짝을 주고 셋째에게는 피리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있나? 물려받은 재산이 있나?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괴짝 하나, 비리 하나 뿐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딱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가서 살 길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아들 셋이 집을 나와 털레털레 길을 가는데 마침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오른쪽 길로 가고,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가고, 셋째는 왼쪽 길로 갔습니다. 가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 살만해지면 이리로 와서 집을 짓고 살자 하고 말입니다. 첫째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훨훨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얻어먹고, 가다가 날 저물면 묵어갔고, 그런데 하루는 잘 데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 무덤 옆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는데 무덤에서 자꾸 바스락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니 글쎄 여우란 놈이 무덤을 파헤치는 소리였습니다. 여우가 무덤에서 해골 하나를 쓱 꺼내서는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고는 홀딱홀딱 제주를 3번 넘으니까 어느새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할머니로 변한 여우가 마을로 슬슬 내려갔습니다. 첫째도 살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어느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도 살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 사람들이 아이고 할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신부 옆에 앉히고 한 상 잘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느닷없이 신부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신부 죽는다 하고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첫째가 떡하니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신부의 병을 낫게 하겠소. 그러면서 다짜고짜 지팡이로 할머니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뜯어 말리거나 말거나 있는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푹 쓰러지면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하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주인은 달려와서 머리를 조아리더니 신부를 살려줘 고맙다며 돈도 두둑히 주었습니다. 첫째는 그 돈을 갖고 갈림길로 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둘째는 괴짝을 지고 터덕터덕 걸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며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는데 하루는 웬 처녀가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도둑이 절 쫓아와요. 어서 절 숨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처녀를 괴짝에 숨겨주었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는 처녀가 달아나는 걸 못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보시오. 이런 짐을 지고 누가 지나가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겠소? 하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무 말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둘째는 괴짝에서 처녀를 꺼내 주었습니다. 처녀는 고맙다며 자꾸 절을 하더니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도둑이 우리 집 식구를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더니 이젠 절 아내로 삼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부모님이 물려준 폐물을 좀 갖고 왔으니 자기를 아내로 삼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얼씨구 좋다 하며 처녀와 함께 갈림길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형이 벌써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도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셋째는 피리 하나 달랑 들고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하루는 날이 깜빡 저물었는데 잘 데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무 밑에 짐을 풀고 하룻밤 자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뭘까요? 저만치서 시퍼런 빛이 번쩍번쩍하기에 무슨 빛인가 하고 보니 바로 호랑이 눈빛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쯤 되는 호랑이가 번쩍번쩍 눈을 빛내면서 슬렁슬렁 다가왔습니다. 셋째는 불이 나게 나무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호랑이들도 엉, 엉 하며 셋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나무가 너무 높아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고 올라오는데 가장 큰 호랑이가 맨 아래 턱 버티고 서니까 그 위에 좀 작은 놈이 올라타고 그 위에 더 작은 놈이 올라타고 그 위에 더 작은 놈이 올라타고 이렇게 줄줄이 올라타고 또 올라타서 셋째가 앉아있는 나무 가지까지 올라와서는 엉 달려들었습니다. 셋째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형처럼 지팡이라도 받았으면 두들겨 패기라도 할 텐데 이까지 피리로 무얼 한담. 그러다가 에라 어차피 죽을 목숨 피리라도 실컷 불다 죽자. 마음먹고 삐리리 삐리삐리 삐리리 신나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어찌나 신이 나던지 이놈의 호랑이들이 머리를 까딱까딱 어깨를 움찔움찔 엉덩이를 실룩실룩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온몸을 들썩들썩 벌름벌름 춤을 추니까 호랑이 목말이 흔들흔들 기우뚱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들은 떨어져 죽고 깔려 죽었습니다. 날이 밝자 셋째는 호랑이 가죽을 죄다 벗겨서는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한달음에 갈림길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 형들이 모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도 그 옆에 집을 짓고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김대령과 꼬마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령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김도령은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도령 같은 효자는 세상에 없을 거야. 없고 말고. 맞아. 김도령은 효자 중에 효자야. 마을 사람들은 늘 김도령을 칭찬했습니다. 김도령의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간신히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아들만은 훌륭하게 키우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얘야,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어머니. 김도령은 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의젓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도령의 집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것입니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무 염려 말아라. 곧 일어날 거야. 김도령은 산에 가서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다가 어머니께 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약을 드시고 일어나세요. 이게 웬 약이니? 제가 산에서 캐온 거예요. 김도령은 정성껏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이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문 밖에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 시주를 많이 할 수는 없고 쌀 한 바가지만 하자. 김도령은 쌀을 한 바가지 퍼들고 스님한테 갔습니다. 스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시주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시주가 너무 적어 부끄럽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염불만 외웠습니다. 스님, 실은 저희 어머님이 병중이신데 어떻게 하면 나으실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한참 동안 염불을 외우더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보아라. 네, 스님.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밤 도깨비와 씨름을 하거라. 도깨비를 이기면 어머니의 약을 구할 수 있고 부자도 되리라. 스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힘센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도깨비는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난 뒤 김도령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도깨비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 김도령은 도깨비를 만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약을 구하려면 도깨비를 만나야 해. 김도령은 도깨비를 찾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도깨비를 만날까? 도깨비를 만난다 해도 내가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김도령은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김도령은
어른들이 공덕묘지를 지나다가 도깨비를 만났다고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밤 공덕묘지로 가봐야겠어. 틀림없이 도깨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김도령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기울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 때가 있어요. 이 깜깜한 밤에 어디를 간다는 거냐? 어머니 약을 구해보려고요. 약방에 간다는 거냐? 돈도 없이 누가 약을 주겠니? 김도령은 어머니께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김도령은 어머니를 겨우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김도령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도깨비와 씨름을 하러 간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실까. 어머니가 오래 기다리시기 전에 돌아와야 할 텐데. 멀리서 사나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덕묘지가 가까워지자 김도령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데 그렇지만 물러설 수는 없지. 김도령은 병석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병을 고쳐야 해. 김도령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덕묘지로 들어섰습니다. 어른들의 말대로라면 틀림없이 이곳에서 도깨비가 나타날 거야. 김도령은 나무 뒤에 숨어서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덤 속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왜 자꾸 무서운 생각만 할까? 이래서는 안 되지. 김도령이 다시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였습니다. 아, 도깨비 불이다. 파란불, 노란불. 도깨비들이 낄낄거리며 무덤 위를 몰려다녔습니다. 밤중에 무덤에 나와 노는 것처럼 재밌는 일은 없단 말이야. 하하하. 오늘도 사람을 만나면 골려줄 텐데. 도깨비들은 저희들끼리 신이 나서 한참 동안 짓거려댔습니다. 그때 도깨비불 하나가 쿵 소리를 내며 갑자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엉덩방아를 찧은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꼬마 도깨비로군. 김도령이 엿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꼬마 도깨비는 방망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음 나와라 뚝딱. 꼬마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루들일 때마다 금과 은 그리고 맛있는 고기와 음식들이 차례로 쏟아졌습니다. 옳지, 저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어머니의 약을 구할 수 있겠구나. 김도령은 꼬마 도깨비가 가진 방망이를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저 꼬마 도깨비라면 내가 씨름을 해도 이길지도 몰라. 저 꼬마 도깨비를 다른 도깨비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씨름을 해야지. 김도령은 꼬마 도깨비가 가진 방망이를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저 꼬마 도깨비라면 내가 씨름을 해도 이길지도 몰라. 저 꼬마 도깨비를 다른 도깨비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씨름을 해야지. 김도령은 솔방울을 하나 따서 꼬마 도깨비에게 던졌습니다. 아야! 머리에 솔방울을 맞은 꼬마 도깨비는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야? 감히 도깨비의 머리에 솔방울 던진 놈이? 꼬마 도깨비는
김도령이 숨어있는 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쪽에서 솔방울이 날아왔는데 어느 놈일까? 장난을 거는 놈이. 그때 김도령은 나무 뒤에서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놈이었구나. 거기 섞어라. 꼬마 도깨비는 김도령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웬 꼬마가 겁도 없이 도깨비를 놀리느냐? 김도령은 숲속으로 한참 뛰어가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쯤이면 다른 도깨비들이 볼 수 없겠지? 김도령이 걸음을 멈추자 따라오던 꼬마 도깨비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밤중에 꼬마놈이 산속엔 왜 왔지? 꼬마 도깨비, 너와 씨름을 하려고 왔다. 뭐? 나하고 씨름을 하러 왔어? 하하하, 오늘 밤 참 재미있겠는걸. 그냥 씨름을 하면 시시하니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하자고? 하하, 좋지. 씨름을 해서 내가 이기면 내 도깨비를 나에게 다오. 뭐? 방망이를? 그래. 김도령과 꼬마 도깨비. 꼬마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씨름을 해서 너를 이기면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지면 나는 내가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꼬마 도깨비는 다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야.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면 도깨비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너는 나와 씨름을 할 수 없구나. 너는 나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야. 뭐? 내가 졌다고? 그래, 내가 이긴 거야. 꼬마 도깨비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좋아, 씨름을 해보자. 그럼 내가 지면 도깨비 방망이를 나에게 주는 거지? 알았어. 그 대신 내가 이기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래, 약속하지. 김도령과 꼬마 도깨비는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힘이 아주 세었습니다. 김도령이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꼬마 도깨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이런 힘을 가지고 나와 씨름을 하자고 했니? 꼬마 도깨비는 비웃었습니다. 김도령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도깨비를 이겨야 할 텐데. 그때 김도령의 머릿속에 언젠가 마을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맞아. 도깨비는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어.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야지. 김도령은 온 힘을 다해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걸었습니다. 이 꼬마가? 도깨비는 비틀거렸습니다. 김도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밀자 꼬마 도깨비는 방바닥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쪘습니다. 아이쿠, 엉덩이야. 자, 이제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아라. 김도령은 오직 도깨비 방망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분하다. 도깨비 방망이를 빼앗기다니. 꼬마 도깨비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방망이를 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병 고치는 약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김도령은 어머니에게 약을 드렸습니다. 약을 드신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으셨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김도령은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밤에 고개를 넘어오다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아, 도깨비다. 그래, 나는 도깨비다. 나는 오늘 너를 도깨비 나라로 잡아가려고 왔다. 뭐? 나를 도깨비 나라로 잡아간다고? 김도령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나와 씨름을 해서 지면 넌 나와 함께 도깨비 나라로 가야 돼. 도깨비는 성큼 김도령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김도령은 할 수 없이 도깨비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왼쪽 발을 걸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힘을 내자. 도깨비는 이런 김도령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몸을 재빠르게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왼쪽 발을 걸 생각은 말아라. 그러더니 도깨비는 김도령을 단번에 밀어뜨렸습니다. 하하하,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이군. 씨름에 이긴 도깨비는 신이 나서 김도령을 산속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하하하, 꼬마야, 넌 이제 혼이 날 거다. 김도령은 도깨비 나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큰일 났구나. 김도령이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꼬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또 만났구나. 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가고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니? 그러면서 꼬마 도깨비는 이상한 거울을 꺼내어 김도령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 어머니, 또 편찮으세요? 거울에는 어머니가 옛날처럼 누워 계신 모습과 부자가 되기 전에 가난했던 집이 비춰졌습니다. 꼬마야, 보았지? 김도령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꼬마 도깨비야, 도깨비 방망이는 돌려줄 테니 나를 구해다오. 내가 없으면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사람이 없단다. 역시 내 효성은 지극하구나. 꼬마 도깨비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알자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 효성이 지극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니 내 말대로 꼭 해봐. 너는 내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돈이라고 말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꼬마 도깨비는 말을 마치자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모두 모여 김도령을 재판했습니다. 내가 꼬마 도깨비를 골리고 도깨비 방망이를 빼앗아갔지? 아닙니다. 빼앗은 것은 아니고 내기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가져간 것입니다. 듣기 싫다. 우리도 너를 혼내주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김도령은 꼬마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돈이? 그럼 돈으로 너를 혼내줘야겠다.
도깨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도령 앞에 커다란 돈자루가 떨어졌습니다. 뿔이 2개 달린 도깨비 왕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돈자루를 쥐고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김도령은 얼른 돈자루를 둘러매고 도깨비 나라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도깨비 나라에서 가져온 돈으로 약을 지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곧 병이 나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젠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도깨비 나라에서 도깨비들한테 돈을 많이 얻어왔어요. 도깨비들이 고맙구나. 그 뒤 김도령은 큰 집을 짓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장사 네 사람.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사냥꾼이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사냥을 하기 위해 날마다 산으로 들러 다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꿩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사냥꾼 집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왜 그러세요? 빨리 내 활을 가져오구려. 활은 왜요? 벌써 사냥하러 나가시게요? 아니요, 아주 탐스러운 꿩이 제 발로 나를 찾아왔소. 꿩이요? 아내는 활을 가져다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내가 쌀이 문 틈으로 보니 정말 커다란 꿩 한 마리가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꿩을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저 꿩은 당신이 이름난 사냥꾼인 줄 모르나 봐요. 그 순간 꿩은 저만큼 날아갔습니다. 쉬, 조용히 해요. 꿩이 눈치를 채지 않소. 사냥꾼은 꿩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꿩은 저만큼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 되겠군. 여보, 저 꿩을 쫓아가서 잡아오겠소. 사냥꾼은 꿩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꿩을 쫓아간 사냥꾼은 저녁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홀몸이 아니었던 사냥꾼의 아내는 사내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기는 첫 돌도 되기 전에 걷기 시작하더니 점점 힘센 장사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얘야, 넌 아직 어리니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어머니, 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전 어른보다 더 힘이 센걸요. 힘이 세다고 뽐내지 마라. 사냥꾼의 아내는 아들을 보는 것으로 남편을 잃은 시름을 달랬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아들은 힘이 장사라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사냥꾼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겐 왜 아버지가 안 계세요? 너의 아버지는 이름난 사냥꾼이셨다. 어느 날 꿩을 쫓아가셨는데 영영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사냥꾼의 아내는 지난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군요. 그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시험에 합격하면
아버지를 찾으러 가도 좋다. 무슨 시험인데요, 어머니? 내가 물을 길어올 때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화를쏘아 물동이를 맞춰보아라. 어머니, 그런 건 문제없어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과연 아들은 화살을 어머니의 물동이에 명중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활솜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놀라움을 감추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활솜씨는 아버지를 따라가겠구나.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힘도 장사셨다. 어머니, 힘이라면 저도 자신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위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다. 이 바위를 들어보아라. 어머니, 이런 바위를 드는 거야 간단하지요. 아들은 제 몸에 몇 배나 되는 바위를 힘들이지 않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힘도 아버지만큼은 되겠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머니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해가 지기를 기다려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다. 깜깜한 방에서 바늘에다 실을 꿰어 보아라. 어머니, 이게 마지막 시험인가요? 그래, 이번 시험은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잠시 뒤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을 켜보세요. 어머니는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아니, 얘야,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꿰었니? 환한 불빛 아래 아들은 실이 꿰어진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를 찾아 나서도 되겠지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3가지 시험을 했지만 이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더 붙잡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꼭 찾겠어요. 다음 날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사냥꾼의 아들은 아버지가 사냥을 다녔음직한 산을 찾아갔습니다. 며칠을 걸려 깊은 산에 도착했을 때 사냥꾼의 아들은 신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저 나무까지는 왜 저렇게 흔들리나? 사냥꾼의 아들은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웬 바람소리는 또 이렇게 심하지? 사냥꾼의 아들이 더 가까이 가보니 나무 밑에 웬 소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넌 누구냐? 누가 남의 단잠을 깨우는 거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잠자는 소년의 콧김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소리도 잠자는 소년의 숨소리였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소리가 날 정도로 콧김이 센 걸 보니 기운 꽤나 쓰겠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내 잠을 깨우는 걸 보니 너도 힘 꽤나 쓰는 모양이구나. 그런 셈이지. 좋아, 그럼 우리 한번 힘을 겨뤄보자. 두 소년은 팔씨름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사냥꾼의 아들이 소년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사냥꾼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냥꾼의 아들은 의젓하게 소년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다, 일어나거라. 두 소년은 그때부터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우야, 너는 무슨 일로 이런 산속을 헤매고 있는 거냐? 네, 저는 아버지의 원수인 천년 묵은 호랑이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천년 묵은 호랑이? 네, 저희 아버지는 이름난 사냥꾼이셨는데
토끼로 변한 천년 묵은 호랑이를 쫓아가신 뒤 소식이 없습니다. 사냥꾼의 아들은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꿩을 쫓아가신 뒤 돌아오시지 않았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그 꿩은 천년 묵은 호랑이임에 틀림없군. 소년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나도 천년 묵은 호랑이를 찾으러 간다. 그래요? 잘 됐군요. 두 소년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두 소년이 어떤 절벽에 이르렀을 때 한 소년이 절벽 아래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봐, 같이 가자. 절벽 아래 소년은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간 소년은 의형제인 두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는 길이냐? 그러자 의형제 중에서 아우가 나서며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형님한테 말버릇이 곱지 못하구나. 형님이라고? 누가 진짜 형님인지 한번 겨뤄봐야겠구나. 좋지. 이번에는 의형제 중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두 소년은 줄타기로 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절벽 사이에 줄이 메어지고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까지는 까마득한 거리였습니다. 새로운 소년은 열을 셀 동안에 그 사이를 건너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의형제 중 형은 5을 세는 동안에 벌써 건너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본 새로운 소년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셋째가 되어라. 알겠습니다, 형님. 셋째야, 너는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냐? 네,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를 천년 묵은 호랑이한테 잃은 모양이구나. 네, 맞아요. 천년 묵은 호랑이한테 잡혀간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지요. 잘됐다. 우리도 천년 묵은 호랑이를 찾아가는 길이니 함께 가자. 제일 큰 형이 말했습니다. 세 소녀는 의좋게 길을 떠났습니다. 세 소녀는 천년 묵은 호랑이가 산다는 금강산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세 의형제는 마침내 금강산에 도착했습니다. 세 의형제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낯선 소년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여기는 천년 묵은 호랑이가 사는 곳이다. 목숨이 아깝고도 모두 돌아가거라. 알고 있다. 길을 비켜라. 큰형이 말했습니다. 길을 비키라고? 건방지구나. 너희들 중에 나보다 빨리 절벽으로 오를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길을 비켜주지. 좋다. 해보자. 먼저 낯선 소년이 다람쥐처럼 빠르게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의형제 중 큰형이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큰형이 절벽에 발을 디딜 때마다 절벽은 움푹움푹 패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낯선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이 쓸 수 있나? 낯선 소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넷째 동생이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 아버지의 원수 천년 묵은 호랑이와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넷째 동생의 말에 따라 소년들은 깊은 산속으로
그렇군. 넷째야, 올가미를 던져봐라. 네, 형님. 큰형의 말이 떨어지자 넷째는 처녀를 향해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엉 하는 소리와 함께 올가미에 커다란 호랑이가 걸렸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웬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큰형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수상하다, 셋째야. 내가 맡아라. 셋째는 달려가 들고 있던 몽둥이로 노인을 후려쳤습니다. 야! 그러자 이번에는 먼저보다 더 큰 호랑이가 땅 위로 쓰러졌습니다. 뒤이어 커다란 개구리가 연못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 둘째야, 개구리다. 어서 잡아라. 알았습니다, 형님. 둘째는 달려들어 개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개구리는 숨이 끊어지면서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다음 순간 연못에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아, 천년 묵은 호랑이다! 네, 의형제들은 똑같이 소리쳤습니다. 물이 빠진 연못 밑바닥의 굴 속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나오며 집채만한 호랑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천년 묵은 호랑이렸다. 어서 나와라.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어서 나오지 못할까? 내 놈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다른 형제들도 외쳤습니다. 천년 묵은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천년 묵은 호랑이가 울어댔습니다. 어서 나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라. 큰형도 산이 무너져 내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천년 묵은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큰형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야! 큰형은 호랑이와 불꽃 튀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큰형이 호랑이를 올라타고 정수리를 몇 번 주먹으로 내리치자 호랑이는 쓰러졌습니다. 야, 형님이 이겼다. 형님, 어서 굴 속으로 내려가 봅시다. 네, 의형제들은 연못 아래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는 해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 여기 계셨군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지요. 감옥문을 열자 네 장사들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장사 네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가 잘 살았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거짓말쟁이.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마음 씀씀이가 좋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훈한 부자가 한 명 살았답니다. 하루는 어떤 사내가 허겁지겁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진얼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한 달만 5,000냥을 빌려주십시오. 허허,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오늘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단 말이오. 부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이치를 몰라서 그냥 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귀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맡아두셨다가 제가 한 달 후에 돈을 갚으면 그때 돌려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돌려드릴 때 이자는 포함해서 드릴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러면서 사내는 무언가를 싼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부자는 보자기를 풀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금덩이가 탐이 났습니다.
알겠소. 그러면 약조문을 작성합시다. 약조문에는 만일 한 달 후에 이자는 300냥을 포함해서 돈 5,300냥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 금덩이는 포기한다는 내용이요.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금덩이를 돌려주지 못할 경우엔 저에게 10,000냥을 준다는 내용도 적어주십시오. 허허, 알겠소. 부자와 사내는 약조문을 작성하고 서로 나눠 가진 뒤 부자는 사내에게 금덩이를 받고 5,000냥을 빌려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커다란 금덩이가 내 것이 된단 말이지. 하하하. 부자는 금덩이를 꺼내놓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조카가 놀러 왔습니다. 부자는 커다란 금덩이를 조카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예, 어떠냐 이거? 아주 좋아 보이지? 큰아버님, 이런 가짜 금덩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뭐라고? 이게 가짜라고? 부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부자는 고스란히 잃어버린 5,000냥을 생각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아휴, 큰일 났구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두 사람은 돈을 되찾을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부자는 금덩이를 다시 보자기로 싸서 귓속에 넣었습니다. 아니, 큰아버님, 가짜 금덩이를 무엇에 쓰시려고 꽁꽁 숨기십니까? 쉿! 조용히 하거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이웃 마을에 잔치가 열려 부자는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은 여러 마을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부자는 마치 근심 걱정이 있는 모양을 하고 한 곳에 앉았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부자가 갑자기 땅을 치며 큰 소리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네, 망했어. 커다란 금덩이를 맡아두고 5,000냥을 빌려주었는데 간밤에 그 금덩이를 도둑맞았으니 이를 어찌하나. 더욱이 주인이 돈을 갚으며 금덩이를 내놓으러 갈 텐데 금덩이가 없으니 10,000냥을 더 줘야 하는데 아이고, 이제 나 망했네, 망했어. 어쩌면 좋을꼬. 부자가 금덩이를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부자에게 돈을 빌린 거짓말쟁이 사내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짜 금덩이를 진짜로 알고 있건. 그러면 내가 돈을 갚으면 금덩이가 없으니 10,000냥을 받을 수가 있겠네. 얼른 가서 돈을 갚고 10,000냥을 얻어내야지. 사내는 한달음에 부자에게 갔습니다. 주인어른, 지난번에 빌려간 5,000냥과 이자 300냥을 포함해서 여기 5,300냥을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당당하게 돈이 들어있는 괴짝을 마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사내를 향해 빙그레 웃었습니다. 금덩이를 잃어버려 10,000냥을 더 줘야 할 부자가 웃자 사내는 의아스러운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맡긴 금덩이를 돌려주시지요? 잠깐만 기다리시게. 부자는 사내가 가지고 온 돈을 차근차근 세어 귓속에 넣었습니다. 태연하게 행동하는 부자를 보고 사내는 좀 조바심이 났습니다. 제 금덩이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지금 곧 드릴 것이네. 그리고는 부자는 귓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부자가 보자기를 풀자 번쩍번쩍 빛나는 가짜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사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거! 화가 노인의 그림. 고작 노인네가 그림 그리는 거나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건가 싶어
어지간히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다. 우물을 찾아 나서려는데 문득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리기에 이렇게 난리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림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노인이 마침내 만족했다는 듯 붓을 내려놓자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사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가? 내 말이 이제야 믿어지나? 노인은 한마디 툭 내뱉었다. 저건 진짜로 복동이 자네 안사람 얼굴 아닌가?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 하나가 조금 전 넋이 빠진 얼굴로 중얼거린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맞아. 정말 똑같아. 보지도 않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옆에 앉혀놓고 그린 것처럼 반박이로 잘 그렸을까? 이거 참 귀신이 탐복할 노릇이로구만. 일단 침묵이 깨지자 이번에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짓거리는 바람에 금세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냥 평범한 여자 그림인데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남자는 신이 난 듯 우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오. 배우자 그림이지. 배우자 그림이라니요. 저 노인은 복덩이 얼굴만 보고서 일면식도 없는 복덩이 안사람을 그려낸 거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곧 갈 노릇이라는 거지. 복동은 아침부터 할 일 없이 앉아만 있는 노인 옆에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영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닐 뿐이요. 특별히 머무는 데가 없으니 특별히 어디서 왔다고도 할 수 없지.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면 알지 않소. 화가가 그림 그려서 돈 버는 것 말곤 무슨 재주로 끼니를 해결하겠소. 그게 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배우자 그림이요. 네? 나는 당신 얼굴만 보고서도 당신 안사람 얼굴을 똑같이 그릴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만 보고서 얼굴도 모르는 제 마누라를 그린다니요? 과장이 좀 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지. 내가 자네 안사람 얼굴을 그려보겠소. 저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영감님께선 나중에 그 창피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창피를 당하는 게 난지 당신인지 그건 두고 보면 알 일이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구경꾼 중 누군가가 이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하고 말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몇 번을 해보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을 거요. 하지만 나도 공짜로 그릴 수만은 없지. 그림값을 낸다면야 얼마든지 그려주겠소. 혹시 안사람 말고 서방 얼굴도 가능하신가요? 몸집 작고 얼굴이 누리깨한 여자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배우자 얼굴이라 했으니 당연히 서방 얼굴도 가능하오. 하지만 내가 당신 남편 얼굴을 제대로 그린다면 아까처럼 돈을 내시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종이 위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직 젊은 남자였다. 여자는 그림을 받아들고서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아니, 이건 똑같네, 똑같아. 생김새만 똑같은 게 아니야. 오른쪽 눈 옆에 세로로 점이 3개 있는 것까지 똑 닮았구만. 보아하니 내가 그린 게 당신 서방님이 틀림없는 것 같소만. 노인이 여자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치마폭에서 동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 놓았다. 영감님, 제 것도 한번 그려주시오. 이번에도 노인의 유려한 손놀림은 변함이 없었다. 노인이 그린 그림에 다시 한번 탄성이 터져 나왔고 다음은 내 차례라며 실랑이가 벌어지려는 찰나였다. 느닷없이 노인이 뭐하는 건가 의아해 하면서도 자석에 끌려 가는 것 마냥 다들 노인의 그림에 빠져들었다. 그림 속 여인은 아직 앳된 티가 남은 소녀에 가까웠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방금 전 벼루 옆에 동전을 내려놓은 남자를 쳐다봤다. 이것도 당신 거요. 남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제 배우자 그림은 방금 전 그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당신은 2명의 배우자를 맞을 운명이요. 아까 그린 건 현재의 배우자, 지금 그린 건 미래의 배우자요. 말문이 막힌 남자 대신 옆에 덩치 큰 연인이 반박했다. 여기 안 사람은 몸도 쌩쌩하고 내배간 금술도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좋은데 아니 그게 무슨 악담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봤다. 돈을 마저 내야지. 네? 아까 낸 돈은 처음 그림값이고 2번째 배우자 그림값은 아직 안 내지 않았소. 흥분을 삭히려 애쓰던 남자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며 자리를 떴다. 남자는 그런 노인을 멀거니 보다가 한마디 던졌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뭘 말이요? 배우자 얼굴을 그려주신 거요. 제일 마지막 그림을 제외하면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감님께선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남자를 마주봤다. 미래를 읽는다. 나는 다만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만 보는 능력이 있을 뿐 수많은 인연 가운데서도 남녀 관계로 맺어지는 배우자 운만 보니까 그건 꽤나 성가신 일이요. 근데 왜 성가시다는 거지요? 당신은 자신이 훗날 어떻게 될지 미리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오. 미리 알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지 않다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은 생각보다 괴로운 일이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꼬마는 돈 때문이라 생각했는지 제법 맹랑한 소리까지 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우리 집은 요 앞에서 밥집을 해요. 어머니한테 식사 한 그릇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걸로 그림값을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노인이 꼬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그림은 못 그려준다.
꼬마는 시무룩해졌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요? 밥값이 그림값에 못 미치나요?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요? 돈 때문이 아니면 왜 못 그려주시냐고요? 집요한 것이 꽤나 성가신 꼬마였다. 너는 장가를 못 드니까. 네? 떼를 쓰던 꼬마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됐다. 노인은 짐을 싸서 유유히 발걸음을 옮겼다. 반년 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뉘신지 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옆 동네에서 이상한 노인이 그림 그리는 것을 함께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남자는 팔생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참말 기억력도 좋으시오. 혹시 그 뒤에 노인이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노인이 2번 장가 갈 거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오? 네, 노인한테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노인이 말한 대로 됐소. 네? 막돌이, 그 남자 이름이 막돌이요. 막돌이의 안 사람이 만삭이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떴소. 산모랑 아이랑 둘 다 죽었지. 막내 동생이 시리에 빠져 있는 걸 본 형님은 재혼을 권유했소. 형님은 수소문 끝에 친구 딸과 막돌이를 맺어줬다오. 혼례식 날 신부 얼굴을 보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 노인이 그린 그림 속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 제일 놀란 게 막돌이 본인이었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표정도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았다. 금동이가 죽었다오. 금동이요? 왜 그 자기도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매달리던 맹랑한 꼬마 녀석 말이오. 그렇다면 남자도 팔생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다. 그렇소. 그 아이는 배우자가 없을 운명이었소. 그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오. 여기까지 말한 팔생은 잠시 숨을 돌리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거 참 어쩐지 으스스하구려. 하지만 배우자 그림이라. 공기 중에 달콤한 치자꽃 향기가 감돌았다.